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의 추석 연휴는 상당히 깁니다. 다른 공휴일도 연속으로 있어서 거의 10일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꽤 긴 연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추석 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추석이나 설날에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정확히 제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문화라고 보기엔 꽤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한국의 종교 행사라고 말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에게 조상이 어떤 의미가 있고 제사는 왜 지내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조상은 단순히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른들이 아닙니다. 조상은 지금도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기일에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하나의 전통 문화가 된 것입니다. 조상의 한자를 살펴보면 조는 근본,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상은 윗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가문의 근본이 되는 윗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연결된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이런 조상을 일종의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바로 무교입니다. 그리고 조상신과 보통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무당이라고 해요. 무교를 종교로 인정하는지 않는지에 상관없이 한국인들은 조상을 영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소원을 빌거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조상이 후손에게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모시고 또 달래기 위해 했던 것이 바로 제사인 것이죠. 제사의 한자를 살펴보면 제는 제물을 바쳐 드린다는 뜻이고 사는 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제사는 조상의 영혼을 집으로 모셔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나누며 복을 빌고 화를 막는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상님께 제사를 잘 지내고 잘 모시면 조상님이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조상님이 우리 집안을 지켜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업이 번창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또 반대로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조상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집안에 다툼이 생기거나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조상님께 아주 심하게 잘 못했을 경우 대가 끊길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후손이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지 지금 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분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아직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집안마다 또 종교에 따라
제사가 사라진 집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사를 지내는 집이 더 많습니다. 제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와 명절에 지내는 제사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조상이 반드시 집에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엄숙한 분위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집안 식구끼리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제사를 지내요. 반면에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하는데요. 차례는 특별히 정해진 조상 한 분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조상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명절 음식을 올리고 조상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죠. 기제사가 개별 조상과의 만남이라면 차례는 집안 조상 전체와 함께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향, 술, 그리고 음식입니다. 각각의 의미와 역할이 있어요. 먼저 향은 조상의 영혼을 집으로 불러오는 길입니다.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조상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향을 피웁니다. 두 번째, 술인데요. 사람들은 제사 때 술을 따르면서 조상과 주고 받는다고 생각해요. 술잔을 올리면서 조상을 청하고 또 맞이하고 술잔을 내리면서 다시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죠. 술은 한 번에 따르지 않고 세 번에 나누어 따르는데요. 이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이에요. 음식은 조상에게 드리는 성스러운 제물이라고 할 수 있죠. 조상이 음식을 실제로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음식에서 나오는 향기와 기운을 드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상이 음식의 기운을 드신 뒤 남은 음식은 복받은 음식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가족들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가끔 저희 엄마가 할아버지 제사에 다녀오시면 사과나 배 같은 걸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제사 음식이니까 먹으라고 말이죠. 아마 복받은 음식을 저에게 나눠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제사에 올리는 음식도 아무렇게나 차리지 않습니다. 음식 하나하나, 자리 하나하나에 모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색깔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색을 맞춰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한국에서 조상은 단순히 과거의 어른이 아니라 지금도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영혼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조상이 복을 내리기도 하지만 후손들이 조상을 모시는 걸 소홀히 하면 화를 낸다고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음식을 대접하고 복을 빌며 화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상의 영혼을 볼 수도 대화를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제사상으로 표현해야 했고, 그래서 모든 음식의 종류와 위치에 후손들의 진심과 바람을 담아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사는 한국의 아주 특별한 문화이자 정신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도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문화가 있나요? 한국의 제사와 비교해 본다면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다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은 곧 다가올 추석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에는 1년에 큰 명절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설, 하나는 추석이에요. 설날은 New Year's Day이고요. 추석은 Korean Thanksgiving Day라고 할 수 있어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인데요. 2024년의 추석은 9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팟캐스트를 들을 때 한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한국 사람들에게 추석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K-드라마에서 추석 장면이 많이 나와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화려한 음식이 차려진 제사상, 가족들이 모두 모여 둘러앉아 얘기하는 모습. 하지만 그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오늘은 명절에 관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명절을 좋아했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게 너무 신났고요. 할머니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명절에는 어른들이 용돈을 주세요. 저는 그 용돈을 받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한국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요. 물론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용돈은 반가운 인사이기도 해요. 금액은 주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통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의 용돈을 줍니다. 그러다 사춘기 때부터 슬슬 안 가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친척들이 많은 것을 물어봐요.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대학은 어디에 갈 건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질문이 바뀌어요.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는지, 대학을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느 회사에 취직할 건지,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할 건지 등등등. 저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그냥 웃었어요. 대답하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있었어요. 저도 제 미래에 대해 다 알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어른들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다행히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SNS에서, 특히 유튜브에서 그런 질문은 좋지 않다는 영상이 많이 퍼졌어요. 오죽하면 명절에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어른들의 질문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20살이 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명절에 음식을 만드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주로 전을 많이 부쳤는데요. 동태전,
두부전, 꼬치전, 동그랑땡 등등 다양한 전을 부쳤어요. 음식의 양이 너무 많아서 허리도 아팠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친척들과 다 같이 음식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미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명절에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은 남편의 부모님이 사는 집이에요. 저희 시댁은 음식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준비하면 돼요. 덕분에 명절이 와도 저는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또 저와 제 시어머니는 잘 통하는 편이라서 어머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하지만 모든 대한민국 며느리가 저와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제가 아주 럭키한 편이죠. 명절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명절에는 시댁을 먼저 가요. 시댁에서 명절 아침을 먹고 친정으로 이동해요. 친정은 결혼한 여자의 부모님이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사실 명절 문화는 집안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집은 설날에는 친정에 먼저 가고 추석에는 시댁에 먼저 가기도 해요. 또 어떤 집은 명절마다 다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혼한 사람들은 시댁을 먼저 가요. 그리고 명절 음식을 할 때 여자들이 훨씬 많이 노력합니다. 요즘은 명절 음식 만드는 것을 함께 하는 남자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명절에는 여자들이 주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난 후에 부부싸움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혼율도 일시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다행히 한국의 명절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이 늘고 있고요. 명절 음식을 만들지 않는 집도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지 않는 집이 많아졌고요. 여행을 다녀오는 집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드라마를 보면 결혼 계약서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명절에는 각자의 집으로 따로 다녀온다. 저는 어딘가에 이런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국의 명절은 여자들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제사와 명절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시댁을 1번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남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가 무거웠나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것이 진짜 한국이랍니다.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올게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며칠 전 한국은 설날이었어요. 추석과 설날은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데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을 기념하는 날이고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설날은 미국의 New Year's Day, 추석은 Thanksgiving Day와 비슷한 날이에요. 두 명절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함께 차례를 지내죠. 차례는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인사를 하는 것인데요. 보통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차례상을 차리고 다 함께 절을 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설날에는 올 한 해 잘 지내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요. 추석에는 농사를 잘 짓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설날과 추석의 큰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과 다른 설날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음식이에요. 물론 명절 음식은 90% 거의 같습니다. 각종 전을 부치고 몇 가지 나물을 무치고 고기, 생선, 과일, 떡, 한과 등 대부분 큰 요리는 비슷해요. 그런데 설에는 떡국이라는 음식을 먹어요. 떡국은 말 그대로 떡으로 만든 국이에요. 떡국에 들어가는 떡은 흰 쌀로 만드는데요. 흰 떡은 깨끗하고 순수한 시작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아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떡국은 가래떡으로 만드는데요. 가래떡은 가늘고 긴 떡이에요. 한국에서 가늘고 긴 모양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가래떡으로 만든 떡국은 올 한 해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집에서 떡국을 끓일 때 흰떡만 넣어서 깔끔하게 먹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만두를 같이 넣어서 떡국을 만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떡국에 꼭 만두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떡국에 만두가 들어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떡국에 만두가 들어있는 게 특이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만두를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요. 그때 꼭 애호박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워낙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어서 밖에서 만두를 사 먹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만두를 식당에서 먹어보니 애호박이 들어간 만두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만두가 저희 집에 특별한 만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런 만두 스타일과 만두를 넣어 떡국을 끓이는 문화가 한반도 북쪽 지방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많이 만들어 먹는 음식 스타일 같더라고요. 한국에도 북한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먹은 만두의 맛이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만두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 외갓집은 한국에서 상당히 북쪽에 위치한 곳이라 북한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에요. 어려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었는데 그것이 북쪽 문화였다는 걸 알고 나서는 꽤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애호박 만두가 생각나면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파는 곳이 없거든요. 혹시 집에서 만들게 되면 나중에 사진 찍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국에 관련된 재미있는 관습이 있는데요. 바로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한 살이 많아지고 두 그릇을 먹으면 2살, 세 그릇을 먹으면 3살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나이가 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믿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본인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래서 떡국을 누가 더 많이 먹는지 서로 자랑하고 대결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떡국이 몸에 건강한 음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칼로리도 높고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많이 찝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떡국을 많이 먹으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덜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추세죠. 그런데 먹다 보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그만 먹는 것이 정말 힘든 명절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추석과 다른 설만의 문화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세배, 그리고 세뱃돈입니다. 먼저 세배는 윗사람에게 절하면서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풍습이에요. 지난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새해를 맞은 것을 기념하며 인사하는 것인데요. 새해 첫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례를 지내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세배를 드려요. 학렬순을 따져서 높은 사람이 세배를 먼저 받는 것이 예의인데요. 먼저 조부모님, 즉 할머니, 할아버지께 먼저 세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그리고 나서 삼촌이나 이모, 고모에게 순서대로 세배를 합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사이라면 굳이 세배를 하지는 않아요. 원래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세배를 드리는 것이 정석이지만 요즘은 아이들만 보통 한복으로 갈아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집집마다 문화가 달라요. 어떤 집은 모든 사람들이 한복으로 갈아입기도 하거든요. 제 시댁이나 친정집에서는 아이들만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려요. 아이들도 10살이 넘어가면 한복을 입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한복 입고 세배하면 정말 귀엽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한복을 잘 챙겨 입히는 편이에요. 세배는 어른들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바닥까지 숙여서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절을 몇 번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횟수에 따라 의미가 다르거든요. 세배를 하거나 어른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절은 딱 한 번만 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께 드리는 절은 2번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중요해요. 살아계신 분께는 절대 2번 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번 절하면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처음에 절할 때 횟수 개념이 없어서 여러 번 절을 하는데요. 그럴 때 엄마들이 황급히 아이들을 일으키며 그만하라고 알려줍니다.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해요. 세배는 한 번만, 장례식장 혹은 돌아가신 조상님의 제삿날에는 2번, 그리고 3번을 하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거나 혹은 큰 스승님에게 절을 할 때 3번 절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절을 3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배나 절을 할 때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절을 할 때 2손을 모아서 하는데요. 남자는 왼손이 위,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오도록 2손을 모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는 손 모양을 반대로 합니다. 즉, 절을 2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 모양도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헷갈려 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이 규칙을 지키려고 심하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른 중에서 이것을 따지는 분들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렇게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십니다. 아이들이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어른들은 설날이 조금 부담스러운 이유, 바로 세뱃돈 때문이에요.
세배를 받은 사람이 세배를 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올해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는 의미로 세뱃돈을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과일이나 떡 등 음식을 받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 이후부터는 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뱃돈의 액수 변화도 상당해요.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세뱃돈과 지금 세뱃돈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세뱃돈은 세배를 받은 사람이 세배를 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지만 저처럼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부모님께 혹은 조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집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 한국에서 매우 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 자녀의 경우 조카와 부모님 양쪽을 모두 챙겨야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설날이 누군가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명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손꼽아 기다리는 명절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말이죠. 저도 이번 명절을 위해 미리 세뱃돈과 용돈을 몇 달 전부터 따로 모아두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큰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에 꽤 영향을 주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지출이 많아지고 그게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 같아요. 떨어져 살다 보면 다 같이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을 보내고 나면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해서 그런지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명절이 있나요? 한국처럼 명절에 특별히 먹는 음식이나 문화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명절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나라의 명절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설날이 다가오면 한국 사람들은 숫자를 떠올립니다. 나이도 날짜도 아니죠. 바로 금액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제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설날, 조카들 용돈 얼마씩 주세요? 설날 용돈 얼마 줘야 덜 민망할까? 명절마다 헷갈리는 설날 용돈 얼마가 적당할까? 적게 주면 무례한 것 같고 많이 주면 부담이 되는 날. 한국의 설날은 기쁨보다 계산이 먼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원래 설날은 부담의 날이 아니었어요. 설날은 새해에 처음으로 가족을 만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어른에게는 세배를 하고 어른은 아이에게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올해도 건강해라. 공부 열심히 해. 이때 중요한 것은 말과 마음이었습니다. 돈은 중심이 아니었죠. 처음의 세뱃돈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동전 몇 개 또는 작은 돈이었죠. 이 돈의 의미는 건강해라, 올해도 응원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금액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받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가족의 수가 줄고 소득의 차이가 커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를 줬지? 저 집은 얼마를 주더라? 세뱃돈은 덕담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뱃돈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어른들은 다 기억하기 때문이죠. 적게 주면 미안하고 많이 주면 다음 해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세뱃돈은 주는 순간보다 주고 난 뒤가 더 피곤한 돈이 되었습니다. 설 선물도 비슷합니다. 부모님, 시부모님, 형제, 친척, 직장 상사. 안 주면 이상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이 정도면 괜찮을까? 너무 싸 보이진 않을까? 선물을 고르는 시간이 설 준비 중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설 선물은 대부분 세트입니다. 과일 세트, 한우 세트, 햄 세트, 참치 세트. 이유는 간단해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트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 정도면 예의는 지켰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 선물과 세뱃돈은 형태는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둘 다 마음을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편리하죠. 하지만 동시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적당한데? 아마 지금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설 선물과 세뱃돈의 현실적인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설에는 간단하게 하자. 서로 부담 주지 말자. 이 말은 진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세뱃돈 금액을 미리 정하는 가족, 아예 세뱃돈을 주고받지 않는 집, 선물 대신 함께 식사하는 가족, 모바일 송금이나 상품권을 선물하는 가족.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편해지려는 노력입니다. 원래 설날은 잘 사는지를 평가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묻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설 선물과 세뱃돈은 그 마음을 돕는 도구였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설 선물과 세뱃돈이 사라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는 아주 훌륭하니까요. 하지만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가 적당할까? 라는 질문 대신 이 선물은 고마움을 전하는데 충분할까? 설날은 잘 보이기 위한 날이 아니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날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명절 선물이나 용돈 문화가 있나요? 그때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새해 인사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와 심화 학습 가이드 PDF 파일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한국 문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8월 15일은 광복절이에요.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잃었던 국권을 다시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작년에 갑작스러운 계엄 사건이 있었고 올해 한국은 기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광복절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나라 혹은 국가에 관련된 한자 국이 들어간 단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제가 광복절을 소개할 때도 3개의 단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국경일과 국권, 그리고 국민. 이 3가지 단어에 모두 공통으로 쓰인 글자가 바로 국입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 즉 좋은 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고요. 국권은 나라의 권력, 즉 주권과 통치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국민은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국이 들어간 단어들은 모두 나라와 관련된 단어인 경우가 많아요.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뉴스나 책에서도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들이고 꼭 알아야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소개할 단어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나라를 뜻해요. 한국에서는 국가에 대해 배울 때 3가지 단어를 함께 배우는데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이 3가지를 갖춰야 진정한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광복 전 한국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민과 영토는 있었지만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으니까요. 하지만 광복 후 한국은 주권을 되찾았고 지금은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죠. 한국의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줄여서 한국 혹은 대한이라고 불러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2번째 단어는 국민이에요. 국민은 한 국가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한 나라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한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한국 사람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요. 교과서, 뉴스, 사회적인 주제로 이야기할 때는 국민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 국민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떤가요? 세 번째 단어는 국기입니다. 국기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에요. 디자인과 색깔, 문양에는 국가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태극기 모양이 생각나시나요? 이 태극기의 모양과 색깔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함, 그리고 한국인의 민족성을 나타냅니다. 가운데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고요. 내 모서리에 검은색 선으로 표현된 부분을 사괴라고 하는데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와 조화, 그리고 한민족의 정신을 담은 것이 바로 태극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초등학교에서는 태극기를 그려보는 시간이 꼭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태극기를 직접 그려봤습니다. 태극기가 너무 복잡해서 그리기 힘들다고 투덜거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사괴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험도 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들도 사괴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 대부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저도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많은 가정에서 태극기를 개양하는데요. 축하하고 기뻐하는 국경일이나 평일에는 높이 올려서 달고요. 슬픔을 표현하는 기념일에는 낮게 내려서 답니다. 그 밖에도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거나 시위를 할 때에도 태극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태극기는 1883년에 당시 왕이었던 고종이 국기로 정하고 발표했지만 국기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었었는데요. 한국에서 박물관에 가시면 다양한 모양의 태극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1949년에 국기 제작 방법이 확정되면서 현재 태극기 모양으로 정해지게 됐어요. 네 번째 단어는 국경입니다. 국경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을 말해요. 육지나 바다, 강, 산맥 등 자연지형이 국경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국가의 영토가 되기도 하죠.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북쪽으로는 북한이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3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북한과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어떤 나라와도 국경이 직접적으로 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륙의 나라들처럼 버스를 타고 서로의 국경을 넘는 경험을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독일에서 체코로 또 영국에서 프랑스로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은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평범한 기차 여행이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설레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기차로, 버스로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만약에 언젠가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거나 혹은 교류가 가능해지는 날이 온다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고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해요. 한국인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거든요. 5번째 단어는 국적입니다. 법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라마다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또는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따라서 국적이 정해집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귀화를 하거나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해서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조건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국제 결혼이 매우 활발해졌고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인의 외모가 아니어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다양한 한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국이란 글자가 마지막에 들어간 단어를 소개해 볼 건데요. 이 글자가 가진 뜻이 나라 또는 국가를 뜻하기 때문에 입국, 출국, 귀국, 외국 등등 공항에서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국이 들어간 다양한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나라와 관련된 단어가 많기 때문에 역사 혹은 한국 정치에 관한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모든 단어를 한 번에 외우려고 애쓰기보다는 국이란 글자의 뜻과 각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인상 깊은 단어 혹은 꼭 기억하고 싶은 단어를 선택해서 예문을 직접 만들어 본다면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